2026년 5월 12일 새벽 4시 30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 결국 파국이 발생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지대한 미사일 3발이 해협을 순찰 중이던 미 해군 제5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을 타격했습니다. 즉각적인 미군의 보복 공습이 이어지며 국지적 마찰에 머물던 미국과 이란의 갈등은 전면전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개전 소식이 글로벌 통신망을 타고 타전된 지 단 2시간 만에 뉴욕 상업거래소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150를 돌파했고, 북해산 브렌트유와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사상 최고치를 일제히 경신했습니다. 위기의 핵심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였습니다. 가장 좁은 폭이 21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30%,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의 원유가 통과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핵심 동맥입니다. 세계 최대의 해상보험조합인 영국 로이즈는 즉각 페르시아만 일대를 전시 최고 위험 구역으로 지정하고 선박보험 인수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는 곧 중동의 원유를 실어 나르는 30만 톤급 초대형 원유 운반선들의 발이 완전히 묶였음을 의미했습니다. 전 세계 물류 및 에너지 공급망은 즉각적인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과 각국의 외교 채널이 일제히 중동 전선으로 쏠린 그 시각, 이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는 한반도를 향해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에너지의 99.8%를 수입에 의존하며 그 중에서도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60%를 상회하는 대한민국에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선 국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당장 중동에서 출발해 울산과 여수항으로 들어오던 24척의 원유 운반선들이 인도양 한가운데서 뱃머리를 돌리거나 정박해버렸습니다. 국제유가 폭등의 여파는 실물 경제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폭력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국내 주식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항공, 해운, 석유화학 등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기간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며 사이드카가 발동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당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0%를 돌파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고,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50원 이상 급등하며 1,5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기는 밖이 아닌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등하자 국내 석유 유통망을 장악한 거대 대리점들과 일부 주유소들이 위기를 틈타 이른바 매점 매석과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통상적으로 싱가포르 현물시장 가격에 연동되어 원유 도입부터 정제, 유통까지 약 2주에서 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됩니다. 즉, 현재 일선 주유소의 지하 저장 탱크에 보관된 기름은 3주 전 배럴당 $80 선일 때 도입된 저렴한 원유로 생산된 제품입니다. 하지만 전국의 주유소 판매 가격판은 중동 개전 소식이 전해진 지 불과 반나절 만에 리터당 1,600원대에서 2,500원을 넘어 3,000원을 향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싼 값에 들여온 재고를 국제 현물가에 맞춰 실시간으로 올려받는 위기 상황을 악용한 명백한 바가지 요금이었습니다. 이러한 유통망의 비정상적인 가격 폭등은 국가 물류망을 즉각 마비시켰습니다. 리터당 3,000원에 육박하는 경유를 감당하지 못한 전국 40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운행을 포기하며 사실상의 총파업에 돌입했고, 수출입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률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국가 물류의 혈관이 막히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공장 가동률은 48시간 내에 셧다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대한민국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경제부처 장관들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비축해둔 국가전략비축률은 96일분. 산술적으로는 3개월을 버틸 수 있었지만
시장의 공포 심리와 유통업자들의 사재기가 결합된 현재의 비정상적인 시장 교란 상태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단 72시간 안에 마비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객관적 지표들을 응시하던 대통령의 첫 질문은 외부의 전쟁 상황이나 거시경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의 시선은 철저히 내부의 적을 향해 있었습니다. 음식점이나 관광지에서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 위기 상황을 악용해 석유 판매 사업자들이 부당하게 가격을 2배, 3배 올려받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정말 없습니까?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진은 당황했습니다. 가격 담합이 아닌 이상 개별 주유소가 가격을 자율적으로 올리는 행위 자체를 즉각적으로 제재할 명확한 법적 수단이 현재로서는 부재하다는 보고가 돌아왔습니다. 기껏해야 유가정보 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주유소를 안내하는 등 시장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 전부라는 무기력한 답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이를 악용해 사적 부를 축적하는 폭리 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의 자율에 맡길 시간이 없습니다. 미군의 통제력이 상실된 틈을 타 산유국들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외부의 거대한 파도, 그리고 위기를 틈타 국민의 고열을 짜내는 내부 유통망의 비정상적인 탐욕. 이 이중고 속에서 대한민국을 구출해낼 단 하나의 법적, 행정적 틈을 찾기 위한 최고 통수권자의 차갑고도 치열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물류망이 완전히 정지되기까지 남은 시간, 단 68시간 30분. 2026년 5월 12일 오후 6시 정각. 호르무즈 해역 봉쇄 소식이 전해진 지 14시간 만에 대한민국 내수시장의 원유 유통 생태계는 심각한 왜곡 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165달러를 돌파했다는 속보가 뜨자마자 전국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중 80% 이상이 불과 2시간 만에 판매 가격판의 숫자를 3차례 이상 교체했습니다. 정유사에서 대리점을 거쳐 일선 주유소로 이어지는 국내 석유 유통망의 가격 결정 구조를 살펴보면 현재의 가격 폭등은 철저히 인위적인 시장 교란이었습니다. 주유소 지하의 5만 리터급 저장 탱크에 보관된 유류는 국제 유가가 안정적이던 2에서 3주 전에 도입되어 정제된 물량입니다. 즉 현재 주유기가 뿜어내는 휘발유의 실제 원가는 배럴당 80달러 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사업자들은 내일 당장 도매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와 이번 기회에 막대한 차익을 남기겠다는 계산표를 동시에 작동시켰습니다. 싼 값에 매입한 재고를 오늘 최고가에 팔아치우는 명백한 위기 상황 악용 폭리, 이른바 바가지 영업이 전국적으로 자행된 것입니다. 오후 8시, 상황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공급 통제라는 최악의 국면으로 진입했습니다. 리터당 2,800원을 돌파한 경유 가격에 경악한 화물차 운전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기름을 미리 채워 넣기 위해 주유소로 몰려드는 패닉 바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자 수도권 외곽과 주요 고속도로 IC 부근의 대형 주유소들은 일제히 재고 소진 팻말을 내걸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실제 탱크가 비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아침 리터당 3,200원이 되었을 때 펌퍼를 열기 위한 고의적인 매점 매석 행위였습니다. 주유소들이 기름을 쥐고 풀지 않자 지역별 119 구급차와 소방차의 야간 순찰 운행이 유류 부족으로 축소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망마저 돈줄에 막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후 9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지하벙커. 1차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제기된 대통령의 행정처분 근거를 찾으라는 지시에 따라 정부 부처들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장 개입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 행위 규제를 검토했으나 개별 주유소나 소규모 숙박업체 같은 말단 소매점의 가격 책정까지 직접 타격할 법적 수단은 부재했습니다. 차선책으로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의 서버 용량을 10배로 증설하고 주변 주유소의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비싼 주유소를 스스로 피하게 만들어 시장 내에서의 자율적인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경제학적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략은 개시 30분 만에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전국 주유소의 95%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는 상황에서는 저렴한 주유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자율정화 기능은 이미 작동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오후 11시 15분, 지지부진한 부처 보고를 끊고 법률 검토를 마친 민정수석 비서관이 스크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가장 깊은 곳에서 찾아낸 단 하나의 조항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그리고 동법 제2조의 2입니다. 그것은 1970년대 1, 2차 오일 쇼크 당시 석탄과 연탄 등 필수 생필품의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 예외적으로 발동되었던 강력한 시장 통제 법안이었습니다. 해당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적인 물가 급등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특정 물품의 최고 가격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제2조의 2에 명시된 처벌 조항이었습니다. 지정된 최고 가격을 어기고 부당하게 물건을 판매할 경우 정부는 그 판매로 얻은 부당 이득 전액을 과징금으로 국고에 환수할 수 있었습니다. 즉, 미터당 2,000원으로 최고 가격이 지정된 상태에서 3,000원에 팔았다면 초과 수익 1,000원뿐만 아니라 판매 대금 전체에 달하는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완벽한 행정 제재 수단이었습니다. 돌파구를 확인한 회의장 내에서 즉각적인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혁신부 장관은 또 다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최고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차라리 주유소의 매입 가격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합시다. 원가를 알면 소비자들이 폭리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철저히 시간과 실행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매입 가격을 공개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 비교 사이트를 구축하는 데는 최소 수일에서 수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당장 내일 아침 물류망이 멈추는 상황에서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최고 가격 지정입니다. 대통령은 즉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행정명령을 하달했습니다. 단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교한 디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정유 공장이 있는 울산, 여수와 내륙 산간지방은 유류 운송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일률적인 최고 가격을 지정하면 운송비가 비싼 외곽 지역 주유소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어 아예 영업을 포기해버리는 공급 단절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정을 하면 부작용이 큽니다. 산업부는 오늘 밤을 세워서라도 지역별 운송비 격차를 산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 유종별 원가 데이터를 반영하여 가장 현실적인 지역별, 유종별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산정하십시오.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새벽 2시 정부의 최고 가격 지정 및 과징금 전액 환수 카드가 발동된다는 정보가 대한석유협회와 전국주유소 연합회 등 이익단체 네트워크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장의 폭리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던 유통망의 거대 자본과 사업자들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에 직면하자
최악의 대응 카드를 꺼내대 들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전국 주요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출발해야 할 20톤급 탱크로리 수송 차량 3천여 대의 시동이 일제히 꺼졌습니다. 주유소 연합회 소속 사업자들은 단체 채팅방을 통해 최고 가격 지정제가 철회될 때까지 영업을 전면 중단한다는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정부의 가격 통제에 반발하여 아예 시장의 기름을 풀지 않는 공급 스트라이크, 즉 무기한 휴업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최고 가격을 무기로 부당 이득을 환수하려는 정부와 국가의 혈관인 유류 공급망 자체를 인질로 잡고 버티기에 들어간 유통자본 간의 전면전. 대한민국 경제의 셧다운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48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6년 5월 13일 오전 6시. 날이 밝으면서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제에 반발한 전국 주유소 연합회와 석유유통 대리점들의 공급 스트라이크가 실물 경제에 물리적인 타격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주유소의 철책과 내부 수리 중 재고 소진이라는 팻말뿐이었습니다. 전국 1만 1000여 개의 주유소 중 무려 78%에 달하는 8,500여 곳이 동시다발적으로 셔터를 내렸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가진 치명적인 법적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 따른 최고가격 지정과 제2조의 2에 명시된 과징금 전액 환수 조치는 어디까지나 부당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하는 처벌 규정입니다. 즉, 아예 물건을 팔지 않고 영업을 중단해버리면 정부가 개입할 거래 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과징금을 매길 법적 근거가 사라집니다. 거대 유통자본과 주유소 사업자들은 최고가격 통제로 이익이 줄어들 바에야 국가 전체의 혈관을 틀어막고 정부가 백기를 들 때까지 버티겠다는 치밀한 법리적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 사태의 여파는 단순히 출근길 두통 대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심정지를 일으킨 곳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전초기지인 물류망이었습니다. 부산항 신항과 인천항 배후단지를 오가는 25톤급 컨테이너 트레일러 운전자들은 연료를 구하지 못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항만 진입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운행을 포기했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 6만 TEU를 처리하던 부산항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개장 2시간 만에 12,000 TEU 수준으로 급감하며 평시 대비 20% 선으로 붕괴되었습니다. 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이면서 부두의 장치율은 한계치인 85%를 훌쩍 넘어 92%까지 치솟았습니다. 장치율이 90%를 넘기면 하역 작업에 투입될 야드 트랙터가 움직일 공간조차 사라져 항만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는 데드락 상태에 빠집니다. 원자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고 완성된 수출품을 선적하지 못하는 물류의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전 11시 30분,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긴급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믿고 있던 최후의 보루는 국가 전략 비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오일 쇼크의 교훈을 바탕으로 울산, 여수, 거제, 서산 등 전국 9개 기지의 지하동굴과 지상탱크에 약 9,700만 배럴, 국가 전체가 96일을 버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원유와 석유 제품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장 스크린에 띄워진 객관적 데이터는 정부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전략 비축률을 시장에 풀기 위해서는 정유사에서 1차 정제를 거친 뒤 일선 소매점과 공단으로 실어나를 수송망이 필수적입니다. 이른바 물류의 라스트마일을 담당하는 것은 전국에 등록된 3,500여 대의 20톤에서 30톤급 민간 탱크로리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탱크로리의 90% 이상이 정유사 직영이 아닌 지입제로 운영되거나 유통대리점 소속이었습니다.
이들이 주유소 연합회와 연대하여 차량의 시동을 끄고 열쇠를 반납해버리자 정부가 1억 배럴에 가까운 기름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도 정작 국민과 기업의 연료통에는 단 한 방울도 넣을 수 없는 기형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여 군사작전용 유조차 투입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군이 보유한 유조차는 대부분 5,000리터에서 최대 1만 리터급의 소형 차량으로 야전에서의 전술적 기동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일 석유 소비량은 약 250만 배럴, 리터로 환산하면 약 4억 리터에 달합니다. 군용 유조차의 1일 수송 한계치인 1,500만 리터로는 국가 전체 수요의 3.7%를 감당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송 체급의 차이가 만들어낸 명백한 물리적 한계였습니다. 오후 2시, 산업계 전반으로 위기가 전이되며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곳은 적기 공급 방식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핵심 제조업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들은 납품용 트럭이 멈추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울산, 광주 공장으로 향하는 컨베이어 벨트를 세워야 했습니다. 부품 재고를 최소화하여 효율을 극대화하던 JIT 시스템이 물류가 끊기자 단 반나절 만에 전체 공장을 셧다운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포항과 광양의 제철소 역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광로는 한번 불이 꺼지면 쇳물이 굳어버려 재가동에 수개월과 수천억 원의 비용이 소모됩니다. 용광로 자체는 석탄을 사용하지만 쇳머물을 운반하는 특수 차량과 아병 공정을 돌리는 육중한 내부 하역 장비들은 전적으로 막대한 양의 경유를 소모합니다. 제철소 내부의 자체 비축 경유 잔량은 정확히 36시간 분량. 모레 새벽 2시까지 연료가 보급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심장인 용광로의 온도를 강제로 낮추는 휴풍 조치에 들어가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오후 4시 30분, 여의도 금융가에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전면전 소식과 국내 물류바비 사태가 겹치며 코스피 지수는 장중 7% 폭락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단일 거래일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8천억 원어치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한국은행은 긴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채권시장 안정화 펀드 20조 원을 즉각 투입했지만 환율은 1달러당 1,550원을 돌파하며 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원유 수입망이 차단된 상태에서 내부의 거대 유통망이 담합하여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잡은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 석유 유통망 사업자들은 변호인단을 꾸려 정부의 최고가격 지정제에 대한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적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리지만 당장 이들의 휴업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주요 공장과 발전소, 물류망이 멈추는 데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은 철저히 시장을 교란하는 유통자본의 편이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국가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결국 백기를 들고 최고가격 통제를 해제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용산 대통령실. 수십조 원의 경제적 피해 지표와 마비된 산업 현장의 보고서가 테이블 위에 쌓여갔습니다. 법망을 피해 파업에 돌입한 유통망을 강제로 뚫어낼 물리적 수송수단은 전무했고 압도적인 자본주의의 논리 앞에 국가 시스템의 한계가 명확히 노출되었습니다. 사면 초가에 빠진 대한민국, 이 숨막히는 병목을 타개하고 혈관을 다시 뛰게 할 수단이 모두 소진된 것처럼 보이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4일 오전 0시. 국가 전체가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단 24시간.
용산 대통령실 벙커의 공기는 차갑다 못해 식을 정도였습니다. 수세에 몰린 정부가 백기를 들 것이라는 시장의 관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입체적 역공을 지시합니다. 그 첫 번째 타격은 법적 회피를 꾀하던 유통자본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오전 1시 전가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전격 발동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때나 쓰이던 이 카드를 주유소 사업자와 유통대리점주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한 사업자에게는 즉각적인 면허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형사처벌이 예고되었습니다. 물건을 팔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던 그들의 법리적 오만을 국가 안보를 위한 행정명령으로 정면 돌파한 것입니다. 동시에 물류의 병목을 뚫기 위한 프로젝트 하이웨이가 실행되었습니다. 군용 유조차의 용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방부는 전국에 흩어진 군용 항공유 전용 파이프라인, 민간 송유관 공사의 관로를 통합 관리하는 전시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유조차가 길막힌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신 지하 깊숙이 배설된 강철 관로를 통해 국가 전략 비축유가 주요 거점 저유소로 직접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반격은 오전 10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 중부사령부 간의 화상회담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앞서 전고체 배터리를 매개로 구축한 강력한 한미 안보 동맹이 여기서 빛을 발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전선으로 향하던 미 해군 소속의 7만 톤급 군수지원함 2척을 한반도 근해로 급파했습니다. 이 군함들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바다 위의 정유소였습니다. 미군이 보유한 고성능 정제유류를 즉각 하역하여 광양과 포항의 제철소, 그리고 주요 화력발전소에 직접 공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유통망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탱크로리 기사가 없다, 장비가 고장났다며 폐업을 이어가는 사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바로 이때 대통령의 두 번째 기지가 발동됩니다. 정부는 유류가격 결정권의 국가회수라는 초강수를 둠과 동시에 혁신부가 밤새 구축한 국가 석유 직거래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의 작동 원리는 단순하고도 파괴적이었습니다. 정부는 태업 중인 민간 주유소 대신 전국에 산재한 1,200여 개의 알뜰 주유소와 군부대 내 급유시설, 그리고 농협 주유소의 관제권을 통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공급되는 기름의 가격을 수입 원가 플러스 최소 운영비 수준인 리터당 1,500원대로 고정해버렸습니다. 민간 주유소들이 리터당 3,000원을 고수하며 버티는 사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직거래 급유소들에 무한대의 물량을 쏟아붓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실시간 앱을 통해 1,500원대 급유소의 위치와 잔량을 확인하고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폭리를 취하려던 민간 주유소 앞은 텅 비었고 정부 급유소 앞은 활기가 돌았습니다. 오후 3시, 상황은 급전직하했습니다. 정부가 확보한 대체 수송망과 근 수송 인력이 현장에 투입되어 기름을 직접 나르기 시작하자 재고를 쥐고 있던 유통 대리점주들 사이에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자산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저가 물량을 풀기 시작하면 가치가 폭락하는 재고일 뿐이었습니다. 리터당 3,000원에 팔려고 쟁여둔 기름이 내일이면 1,500원짜리 정부 물량에 밀려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유통업자들을 덮쳤습니다. 지금 풀지 않으면 망한다. 오후 5시를 기점으로 경기도 평택과 충남 천안의 대형 저유소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업에 동참했던 탱크로리 기사들이 업무 현장으로 복귀했고 두껍게 닫혔던 민간 주유소의 셔터가 올라갔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제에 반발하던 사업자들은 이제 오히려 정부의 최고 가격보다 단 10원이라도 싸게 팔아야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치열한 하향 경쟁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오후 8시,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릭터당 1,700원 선으로 급격히 안정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불꽃이 대한민국 경제를 태우려던 불길은 정교한 법적 타격과 한미동맹을 활용한 물량 공세, 그리고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한 대통령의 냉철한 전략 앞에 완전히 진압되었습니다. 멈췄던 부산항의 크레인이 다시 돌기 시작했고, 쇳물이 굳을 뻔했던 제철소의 고로에서는 다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사상 초유의 에너지 블랙아웃 위기를 자력으로 돌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오전 9시, 사상 초유의 공급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지 정확히 72시간 만에 대한민국 내수석유 유통망은 완전히 정상 궤도로 복귀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 서버에 실시간으로 집계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645원, 경유는 1,590원을 기록했습니다. 불과 이틀 전 리터당 3,200원을 호가하며 국가경제의 혈관을 틀어막았던 인위적인 바가지 가격이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과 대체 물량 투입으로 인해 완벽하게 소거된 결과입니다. 거시경제지표 역시 즉각적인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전날까지 패닉셀링이 이어지던 코스피 지수는 개장 직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며 4.2% 반등했습니다. 장중 1,550원 선을 위협하던 원달러 환율은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구두 개입과 물류 정상화 소식이 맞물리며 1,430원대까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수출입 전초기지, 부산항 신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업무 개시 명령 발동 48시간 만에 평시 대비 98%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92%까지 치솟았던 항만 장치율은 70%대 안정권으로 진입했으며 현대차 울산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와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용광로는 단 1분의 셧다운도 없이 정상 가동을 유지했습니다. 객관적인 수치와 지표들은 국가 시스템이 이 거대한 복합 위기를 완벽히 통제해냈음을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진정은 곧바로 강력한 사후 조치, 즉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징벌적 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해소된 직후인 5월 18일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석유유통시장교란행위 합동특별수사본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행정지도가 아닌 법과 시스템에 입각한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사태 기간 동안 부당한 가격 인상과 매점 매석을 주도한 전국 45개 대형 석유유통 대리점과 1,200여 개의 주유소를 특정하여 전격적인 압수수색과 특별 세무조사를 단행했습니다. 포렌식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사태 발생 직전 배럴당 80달러 선에 매입한 유류를 고의로 은닉한 뒤 가격이 최고점에 달했을 때 시장에 풀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재고 조작 프로그램까지 동원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이 찾아냈던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를 한치의 오차 없이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이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초과 수익 전액뿐만 아니라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총 매출액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카르텔 세력에게 총 4,800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통보되었으며 이는 해당 사업자들을 사실상 파산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수준의 치명적인 재무적 타격이었습니다. 또한 끝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고 물류마비를 조장했던 전국 주유소연합회 핵심 간부 15명과 운송 거부를 지시한 대형 지입차 회사 대표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국가의 재난 상황을 사적 부축적의 기회로 삼으려던 내부의 적들은 법과 행정의 철퇴를 막고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즉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지형도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미군의 국지전은 전면 확전의 부담을 느낀 양측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2주 만에 위태로운 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 정부가 자국 내 전략 비축유 5천만 배럴을 시장에 전격 방출하고 텍사스 퍼미언 분지의 셰일가스 증산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배럴당 165달러까지 치솟았던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90달러 선으로 급락하며 글로벌 원유 시장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일시적인 국제유가 하락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72시간의 사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 99.8%라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노출한 치명적인 블랙스완이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6월,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에너지안보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국가에너지안보 마스터플랜 2030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이었습니다. 첫째, 원유 도입선의 파격적인 다변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존 60%를 상회하던 중동 원유 의존도를 40% 이하로 강제 할당하고 북미산 셰일오일과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전 세계로 분산시켰습니다. 둘째, 국가 물리적 방어막의 증강입니다. 현재 96일 분량인 국가 전략기축유 보유 한도를 150일 분량으로 대폭 상향하는 특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에 지하 안반을 뚫어 거대한 유류 저장 동굴을 추가 건설하는 대규모 국책 인프라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가장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입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일명 72시간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국가적 에너지 위기 발생 시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12시간 내에 전국 석유 유통망의 관제권을 정부가 즉각 환수하고 직영체제로 강제 전환할 수 있는 비상 통제 권한을 명문화했습니다. 다시는 거대 유통자본이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주요 산업 동력을 볼모로 삼아 셧다운 인질극을 벌일 수 없도록 가장 강력하고 견고한 법적 방화벽을 세운 것입니다. 2026년 5월에 발생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내수 석유망 마비 사태는 1970년대의 오일 쇼크 이후 대한민국 실물 경제에 닥친 가장 파괴적인 단기 충격이었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온 외부의 지정학적 위기와 그 틈어타 내부에서 곧마 터진 유통망의 이기주의는 국가 물류망과 시스템을 붕괴 직전에 대드락 상태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 절체절명의 72시간을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돌파해냈습니다. 시장경제의 자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의 개입을 망설이고 방관했던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법전에서 찾아낸 정확한 근거에 기반한 최고화격 지정, 한미 군사동맹을 경제안보로 치환하여 입체적인 대체 수송망을 확보한 외교전, 그리고 국가의 모든 행정력과 사법수단을 동원해 시장 교란 세력을 정밀 타격한 정부의 기민하고 차가운 대응은 국가 위기 관리의 객관적 정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량한 다수의 시민과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외부의 거대한 폭력이나 부당한 자본의 횡포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었을 때 이를 방어하고 경제 시스템의 톱니바퀴가 단 1초도 멈추지 않도록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개입하는 것입니다. 21세기 글로벌 에너지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 시스템은 가장 혹독한 비용을 치를 뻔했던 72시간을 온전히 자력으로 이겨내고 한 단계 더 촘촘하고 단단한 국가 안보, 경제 시스템을 재구축해냈습니다. 자원 하나 나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생존의 공식을 찾아내고 제도를 진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작은 반도 국가가 글로벌 경제 패권의 경랑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저력입니다. 2026년 8월 15일 호르무즈 해협 전면전과 국내 주유소 연합회의 공급 스트라이크 사태가 국가 시스템의 강력한 개입으로 진압된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점. 글로벌 거시경제 지표는 전례 없는 디커플링 현상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유사한 제조업 기반 국가들의 경제 성적표는 참혹했습니다. 일본은 유가 폭등의 충격을 내수 시장에 그대로 전가하며 3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5% 폭등, 1979년 2차 오일 쇼크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연합의 핵심 공업국도 역시 물류망 붕괴의 여파를 수습하지 못하고 제조업 가동률이 평시 대비 70% 선에 머무르며 마이너스 성장의 늪에 빠졌습니다. 반면 72시간의 골든타임 내에 최고 가격 지정과 대체 수송망 투입이라는 초강수로 유통 카르텔을 해체하고 공급망을 정상화한 대한민국의 지표는 세계 경제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3분기 수출액은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1,750억 달러를 기록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 선에서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와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자유시장 경제의 취약점을 파고든 내부의 탐욕을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합법적이고 물리적인 통제력으로 제압한 완벽한 위기관리 모델이라며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방어 성공의 이면에는 위기를 기회로 치환한 대한민국 정부의 치밀한 에너지 기술 교환 외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8월 20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은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첨단 기술 및 에너지 포괄적 안보 조약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은 지난 5월 사태 당시 미 해군의 군수 지원함을 통해 비상유류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미 중부사령부에 한국산 군사용 전고체 배터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던 임시바터 거래를 영구적인 국가 간 군사 경제 동맹으로 격상시킨 결과물이었습니다. 조약의 핵심 조항은 철저히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미국은 향후 중동 지역의 군사적 충돌이나 해상 봉쇄로 대한민국의 원유 수입이 30% 이상 감소하는 심각 단계 위기 발생 시 텍사스 및 루이지애나 연안에 비축된 미국의 전략 비축유 중 5천만 배럴을 미 해군 제7함대의 호위 아래 대한민국으로 최우선 즉각 인도할 것을 조문화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한민국은 차세대 무기체계의 심장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의 군용 스펙 초도 양산 물량 50만 셀을 2027년까지 미 국방부에 독점 공급하고 미국 본토 내에 한미 합작 군용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을 사고 파는 행위를 넘어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초격차 기술력을 무기로 세계 최강국의 에너지 자산을 완벽한 안전판으로 확보해낸 역사적인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즉 내연기관 물류망의 구조적 한계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거대한 산업 재편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5월 사태 당시 유통 카르텔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4,800억 원 전액과 추가로 편성된 국가 예산 5조 원을 국가 물류망 독립 프로젝트에 전격 투입했습니다. 분석 결과 국가 물류를 마비시켰던 가장 큰 뇌관은
항만과 산업단지를 오가는 25톤 이상 대형 디젤 컨테이너 트레일러와 탱크로리 차량들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거대한 경유 소비 포식자들을 전동화하기 위해 상용화 직전 단계에 있던 고출력 상용차용 전고체 배터리 연구 개발에 국고를 쏟아부었습니다. 2028년까지 전국 주요 항만과 고속도로 휴게소 150곳에 초대형 1메가와트급 전고체 배터리 전용 메가차저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디젤 트럭을 전고체 배터리 트럭으로 전환하는 운수 사업자에게는 차량 가액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중동의 불안정한 유가에 국가의 명운을 맡기는 액체 에너지의 시대에서 스스로 통제 가능한 고체 에너지의 시대로 국가 시스템의 체질을 강제로 진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완벽하고 영원한 승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치밀한 방어와 한미 간의 군사 기술 밀착을 가장 예의주시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던 세력, 바로 세계 배터리 패권을 호시탐탐로 노리던 중국의 거대 자본과 그 배후의 국가 권력이 새로운 형태의 보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오전 8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간신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대한민국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프로젝트가 궤도에 오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중국 해관총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 2줄의 짧은 공고문을 기습적으로 게시했습니다. 국가안보 및 이익보호를 위해 2026년 11월 5일 자정부터 구상흑연 및 배터리용 고순도 히토류 화합물 17종에 대한 수출 통제를 전면 시행한다. 발표 직후 런던 금속거래소의 배터리 핵심 광물 선물 가격은 개장과 동시에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으며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구상흑역연은 전기차 배터리 음극재의 핵심 원자산으로 한국이 중국의 전재계 정제 및 생산량의 90% 이상을 독점하고 있는 절대적인 무기였습니다. 석유 유통망을 멈춰 세웠던 내부의 적인 유통 카르텔은 법과 시스템으로 제압했고 원유 공급망을 끊으려던 중동의 위기는 미국의 전략 비추기와 조약으로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체급 자체가 달랐습니다. 21세기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핵심 광물의 밸류체인을 통째로 장악한 G2의 노골적인 자원 무기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3사의 부품 재고 창고에 남은 고순도 흑연의 잔량은 정확히 45일치. 이 기간 내에 새로운 공급망을 뚫어내지 못한다면 원유 부족 사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로 국가의 최첨단 수출 산업 전체가 문자 그대로 증발해버릴 위기였습니다. 액체로 시작된 1차 에너지 전쟁의 불길이 간신히 진압되자마자 이번에는 고체를 무기로 한 2차 글로벌 자원 전쟁의 거대한 쓰나미가 한반도를 향해 맹렬하게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지하 벙커의 비상벨이 또다시 무겁고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